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커머스 비하인드 스토리 특집으로 지난 회차 에피소드와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난 회차 편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쿠팡이 사실 고만고만했어요. 되게 작았고 네네. 뭐 진짜 G마켓이나 11번가 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시절이었어요. 되게 소셜 3사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같은 네. 소셜 3사. 그렇죠. 오픈마켓과 기타 등등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이 시장도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벌써 지금 2028년 전이에요. 격세지감이네. 곧 20년 된 액트가는. 근데 참 이때 이렇게 비슷한 3사가 경쟁을 한 그 스토리가 아직까지 잘 없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때 쿠팡이 이제 치고 나간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바로 쿠팡맨, 아, 배달. 로켓 배송. 네. 아,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이 전략을 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제 문제였어요. 네. 그 소셜 3사는 분명히 가격에 초점을 맞춘 회사였고 소비자들은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좋아할 것이다. 이거에 이제 제프 베조스 맨날 하는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싸게. 네, 빨리 오는 싸게 것과 간다. 싼 걸 좋아한다. 근데 그 중에도 싼 거, 음. 싼 거에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쿠팡이 싼 것도 싼 거지만 우리는 빠른 배송. 그리고 배송이라는 라스트 마일이 소비자는 여기서 프론트에서 가격을 보지만 또 배송을 받을 때에도 한 번 접점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접점은 왜 신경 안 쓰냐.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지금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택배 기사가 문자 안 보냈어요. 아, 그냥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전혀 없었죠. 그런 건 없었죠. 네. 전혀 없었고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는 사실 불안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팡이 시작한 것이 바로 쿠팡맨 정규직과 함께 유니폼 딱 입혀가지고 포멀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손편지 써가지고 고객님 이런 것도 쓰고 하면서 이 두 가지 고객 접점인데 프론트 말고 배송해도 고객 만족을 시키자. 이걸로 나온 겁니다. 근데 로켓 배송은 한국이 최초 아니에요? 네. 아마존도 최근에야 약간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한국에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한국 사람들 성격 엄청 좋다. 맞아요. 네. 그 뭐야 커피 나오는데 손 놓고 있는 나라 몇 안 되잖아요. 자판기. 네. 영수증 나오는 거 그래서, 기다려서 뽑는. K 뽑지 마세요 써 있어요. 당겨서 뽑지 마세요. 망가집니다. K 최적화돼 있다. 네. 그리고 되게 한국이 되게 좋은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울과 경기도가 이제 2천만인데 네. 2천만이 넘죠 이제.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밀집된 곳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물류센터를 지으면 이제 효율이 난다. 덴시티, 네. 네, 그게 되게 밀집도. 밀집도 그게 되게 높아서 이제 비용 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걸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건 아닌가? 네. 근데 전 또 신기한 포인트가 처음부터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다라는 게 그때 이제 그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이었어요. 아.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에 너무 이제 혹사당한다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과로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고 정규직들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비정규직들을 못 네네. 올라오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아. 그걸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쿠팡맨이라는 그런 그 친절한 배송 그리고 네네. 사실 처음에는 로켓 배송이 그러니까 오버나잇 그 방금 이길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길 배송이 아니었고 그냥 네네. 빠른 배송이었어요. 음.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길 배송이라고 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루만 늦어도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걸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이길 배송, 로켓 배송을 만들어냈고 근데 음. 이제 서비스만 가지고는 어필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아. 이 사회적인 선호가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간 거죠. 아.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네네. 정말 큰 기자 회견을 열어가지고 네네.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때 아. 정규직 쿠팡맨 월급 4천만 원, 3,500 3,500 최소 네. 3,500 보장 600인가? 네. 해서 우리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해서 배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3,500이 되게 높은 금액이었어요. 그쵸. 네, 이게 벌써 한 거의 10년 전? 네, 8년 대기업 전. 신입사원 급여가 그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제 기억나는 게 그 이제 물류센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문제는 많이 터지거든요. 네.
물류센터 굉장히 고된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엄청 딱 힘들죠. 가는 순간 이제 분위기가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모 방송사에서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를 잠입 취재를 해서 네, 잠입이었는지 어쨌든 그 인터뷰였는지 가서 하셨어요. 기자 네, 네. 봤습니다. 이제 영상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막 했는데 문제가 많다. 뭐 화장실 못 네. 가요. 막 이런 거 나오고 아. 이래가지고 이제 르포처럼 이렇게 쫙 기사를 냈는데 네네. 그때 댓글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지금 무슨 진짜 드루킹 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야 쿠팡 욕하지 마라 기레기야. 아. 이게 그냥 90%쫙 깔리는 거예요. 아.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쿠팡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소비자는 거의 공짜로 다음날 물건 갖다 주고 그쵸. 그리고 정규직으로 사람 고용해주고 이런 좋은 기업을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 죄송하지만은 그 신뢰도가 OECD 최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엄청 까이고 있는데 네가 왜 이런 우리의 갓팡을 까니? 야 이런 댓글이 쫙 달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19,800원인가 그 가격 제한이 있긴 맞아요,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서 갑자기 그 제한을 없애버리더라고요. 없앤 적이 있었어요. 네, 없애더라고요. 이게 1,700원짜리 파 하나 시키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또 이제 큰 사회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 기존의 택배 회사들하고의 이제 싸움이 있었죠. 쿠팡이 그렇겠네요. 이 물류를 시작한다는 거는 번호판. 네. 기존의 택배 회사들 물건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쿠팡이 이제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고 물류 회사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아는 무슨 CJ 대한통운, 네. 한진택배 이런 데들이 바로 경쟁자를 맞아들이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너무 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택시는 그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 네네. 번호판에. 네. 근데 택배도 똑같이 그게 그 권리금 같은 게 있죠. 수천만 원 라이센스 있어요. 피가 이제 있어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가능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또 또 되게 중요한 네. 택배 사업자의 라이센스 피를 말씀하시죠. 택배 사업자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네. 우리나라 많은 산업이 그래요.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 어떤 회사가 있으면 네. 다 고용 관계가 아니고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트럭들도 전부 다 네네. 개인 사업자입니다. 거의 다. 네네네.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내가 내 트럭 가지고 사업하는데 네네. 내가 대한통운 물건을 받는다. 이런 그 개념으로 돼 있어요. 뭔가 화물 운송 라이센스의 맞아요. 개념인가요? 네네네. 그게 노란 번호판이고 이제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인 거죠. 어허. 그래서 쿠팡이 처음 했을 때는 딱 보기에는 너는 왜 노란 번호판도 없이 그러니까. 택배를 할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화물 운송 사업법의 이슈가 나오는데 네네. 이 노란 번호판이라는 거는 돈 받고 남의 물건을 날라준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쿠팡은 내 물건인 거예요. 그러네요. 내 물건, 남의 물건 아니고 내 물건이고. 자 생각해봐. 쉽게 말해가지고 치킨집 아저씨가 치킨 배달하는데 왜 노란 번호판 필요하니? 근데 여기서 맞네요. 또 질문은 뭐가 있냐면 네. 그 쿠팡이 사입한 로켓 배송은 사입이잖아요. 네. 사입의 비중이 1-20% 그러니까 되게 높진 않고 나머지 더 큰 비중은 오픈마켓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오픈마켓은 쿠팡맨이 배달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아하. 네. 오픈마켓은 자기네들이 거기 알아서 로켓 직접. 배송에 안 붙어 있는 거는 네. 오픈마켓인데 오픈마켓은 나머지 택배사들이 합니다. 그쵸. 아하.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제트 배송인가? 그 3PL 사업을 하잖아요. 네. 쿠팡이. 뭐 이름 만든 거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 남의 그게 어떻게 뭐 완전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남의 이제 상품 그러니까 오픈마켓 셀러가 너네 이제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네. 있으면 그쵸. 쿠팡이 이제 이걸 로켓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풀필먼트. 풀필먼트 사업. 풀필먼트. 네. 네. 아마존도 하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네. 택배 사업을 땄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하. 이제쯤은 네. 뭐 어느 정도 다 인프라도 구축이 됐고 네네네. 하니까. 그 부분은 노란 번호판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좋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어쨌든 쿠팡이 되게 그 적시에 적당한 그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규직 정책도 그렇고 또 한국 소비자들이 필요로 했던 니즈를 정확히 아주 맞춰가지고 네. 빠르게 전략을 잘 펼쳐서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쿠팡이 이제 법무팀이 빡셀 것 같다. 몇 명 있죠? 거기 한 3, 40명? 심지어는 법조인 출신 대표지 않아요? 네. 법무팀 그분이 지금의 쿠팡 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제 모 대표님이죠. 모 네네. 대표님이 사실은 그 당시에 택배 운송 사업자들하고의 그 소송전을 대리하셨던 외부 변호사십니다.
아, 영입하셨군요. 근데 그분이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택배 사업자한테 졌으면은 회사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끌어주신 분이 외부에서 계속 자문을 하시다가 아마 영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를 해결해 그렇죠. 주신 네네. 분이시군요. 모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분이 네,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경영관리 총괄 하시다가 이제 대표로 되셨네요. 오. 네. 로켓 배송 소송으로 인연을 맺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인연을 맺었다. 인연을 네. 맺었다. 네. 공개된 뉴스를 맞아요. 공개되어 네.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잘 끌어주셨고 당연히 그때 이제 이런 그 소송전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종결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쿠팡이 검사도 많고 판사도 많은데 그러니까 거의 로펌 수준으로 해도 엄청 우리가 나다고 들었어요. 5개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규모를 규모로만. 차려도. 네, 그쵸, 그쵸. 대단하십니다. 네. 이슈는 뭐 아마 이슈의 보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풀필먼트 사업도 하고 운송사업, 맞아요. 물류 사업부터 시작해서 네. 뭐 지금 직원이 뭐 몇천 명 되겠죠? 몇만 명이죠. 몇만 명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고용을 많이 하는 맞아요. 아, 말이 네, 있어요. 그거 기사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물류 회사고 IT 테크 회사잖아요. 네. 근데 헤드에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 게 되게 신기하다.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이 한국이기 모르는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되게 뭔가 기술적인 거, 뭔가 아이디어,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네. 이런 규제라든지 법조인이 법적인 많다. 것들, 네,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은 화려하다. 느낌?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이 그렇게 커진 것은 사실 2017년까지는 해도 그 3사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연간 거래액 GMV라고 불리우는 네. 연간 거래액 관점에서 17년까지 아마 5조 수준이었을 거예요. 5조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이커머스 쪽에 이 거래액이라는 거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숨어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거래액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가 그냥 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막 뻥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커머스의 거래액이라는 건 결국은 결제 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료에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결제 사업자들이 은연중에 남의 것도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제가 얼마 거래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신용카드, 현금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결제 모듈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비중이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T사에서는 신용카드 비율이 되게 높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도 우리의 나머지 비율을 해가지고 곱하면 저쪽에 그 GMV가 나옵니다. 대충. 그런 관점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게 취소 비율이에요. 반품. 취소 반품률이 이커머스는 엄청 셉니다. 사실은 근데 무료 반품이잖아요. 무료 반품까지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GMV 자체가 뻥튀기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옷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반품률이 거의 반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와. 이렇게 이커머스로 옷 구매하시면 앨리스는 반품 많이 하시나요? 저는 반품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엄청 고민하고 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취소 반품률이 보통은 되게 차이가 많아요.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많고 또 회사별로도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목적 구매가 강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충동 구매가 강한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에서 3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막. 5조라고 하면은 보통은 취소 반품 포함 안 한 수치를 공개해요. 실제로는 4조 또 3조 5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차이가 크죠. 그럴 수 있죠. 네. GMV는 사실 알수 어떤 없는, 회사가 말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 없는. 네, 확실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있어서. GMV가 그 플랫폼의 파워를 알려주는 거는 또 그렇지 않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 이거의 싸움은 예전에 이커머스 시작되기 전에 홈쇼핑 때도 엄청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수치를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예전에 CJ 오쇼핑이죠 하고 GS 홈쇼핑이 서로 1등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으로 매출액은 CJ가 항상 조금 높았어요. 근데 이 GMV로는 GS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1등이다라고 할 때 이제 거래 기준이야 매출액 기준이야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몇 년 동안. 지금은 어떻게 이제 정리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1등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처음 떠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탑 오브 마인드. 그렇죠. 그래서 그 1등 경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는. 그래서 쿠팡도 1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것 같고 가장 탑 오브 마인드에 들기 위해서.
언제쯤 영업이익에 어쨌든 쿠팡도 어느 정도 시장 장악을 했으니 슬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 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 뭐 시작은 했겠지만은 네, 그래도 근데 뭐, 이게 네. 저는 뭐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진 않지만 네. 아마존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98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미국 분야에서 이익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요.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또는 약간의 이익이고 네. 아, 인터내셔널 거기 아마존의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북미, 네.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그리고 AWS AWS. 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두 분이 다릅니다. 근데 보면은 미국은 항상 또는 조금이고 그 인터내셔널에서는 항상 적자예요. 아. 네, 적자고 네네. AWS가 한 20% 이상. 그쵸. 네. 거기는 네. 그리고 최근에 광고 수익이 이제 공개됐는데 아. 광고 수익이 의외로 엄청 높아가지고 엄청나죠. 아. 엄청 높아서 그게 기존에 공시가 안 되다가 최근에 공시가 됐는데 나눠서 세계 3위 광고 회사라든 세계 3위요? 네, 그래 2, 3위 그러니까 탑 랭크에 드는 광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동안에 근데 공개가 안 됐던 거죠. 그게 이제 3PL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풀필먼트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베이 코리아 예전부터 그 사업 보고서 보면은 오픈마켓의 수익원이라는 게 수수료가 있고 광고비가 있어요. 뭐냐면 수수료는 기본 입점비에 이제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다른 그 입점하는 비용이 네. 있는데 그게 한 40%예요. 전체 레벨 중에. 그 다음에 60% 광고비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태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60%는 광고비, 40%는 수수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번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간 310억 달러 한 35조 35조. 네, 35조 정도를 광고로만 벌고 있다. 와, 엄청나네요. 35조. 전 세계 3위인가? 광고가 저는 어쨌든 뭐 이건 다른 이슈긴 하지만 잠깐 얘기하면 광고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죠. 좋은 거죠. 광고는 그 소비자와 생산자 하여튼 연결하는 인터넷은 연결이잖아요. 연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광고는. 그쵸. 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데 광고 사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인터넷 사업은 광고 사업입니다. 그쵸. 조금 더 고관여가 되면 이제 수수료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쿠팡이랑 근데 이제 결국에 지금 점유율이 한 19% 정도 돼요. 그렇죠. 아마존하고 다르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점유율이 좀 낮다. 아마존은 지금 이커머스로 거의 볼 때 50% 50% 넘었어요. 음. 이미 넘었고 마켓 파워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오픈마켓들도 다 살아있고 네이버 형님들 네, 거기다가 네이버가 또 진출을 했고요. 그쵸. 네이버도 크죠. 쿠팡도 있고 그래서 G마켓 이제 뭐 인수해가지고 신세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G마켓이죠 사실은. G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까지가 어떻게 보면 합쳐서 50%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아직도. 네이버랑 쿠팡이랑 45%래요. 그래요? 네. 방금 맞아요. 뉴스, 그 정도. 네. 네.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액 기준이지 않으려나요? 그쵸. 근데 매출액이면은 이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쿠팡은 사입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굉장히 과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액으로 환산한 다음에 시장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거래액 비중으로 그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쵸. 왜냐하면 그 팔리는 물건의 양이 중요한 거지 결책. 네.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매출액 기준이라고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마켓 파워로 볼 때는. 근데 아마존보다 쿠팡은 아직 시장 점유율도 훨씬 낮고 그리고 아마존이 처음에 그 사람들을 그 아마존에 그냥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네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마존 프라임이거든요. 네. 네네. 근데 아직 쿠팡의 그 쿠팡 구독 플레이? 모델이 쿠팡의 회원 로켓 회원제 쿠팡 플레이. 로켓 와우, 네, 로켓 와우. 네. 와우를 하면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죠. 네. 이게 아마존 프라임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SNL 어쨌든 킬러 콘텐츠가 됐고, 그쵸. 그다음에 미나리도 쿠팡에서 유일하게 먼저 소싱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나리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랫폼 파워는 약하지만 거기에 있는 컨텐츠가 강력하면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왓챠도 이제 점유율이 되게 그러니까 랭킹이 낮지만 거기 과거에 얼마 전에 해리포터 보러 갔었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도 처음에 이 넷플릭스도 그때 뭐 이미 강력했지만 하우스 카드로 이제 킬러 그쵸. 콘텐츠가 있어서 했었고 사실 쿠팡의 많은 부분이 아마존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미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학생으로
이제 학생 이메일을 받으면 네. 그때 아마존 프라임 계정을 바로 받았어요. 네. 그냥 학생은 6개월 무료로 그냥 주거든요. 와, 또 학생은 또 할인을 해주네요. 네, 그게 학생은- 나중에 습관 형성돼서 맞아요. 맡긴되게 뭐 어도비 아, 같은 것도 학생 네. 라이센스 같은 거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무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 써봤거든요, 아마존 네네. 프라임을.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른 게 한국은 그 전부터도 이커머스는 그래도 뭐 한 3, 4일 만에 옵니다 다. 네, 네, 맞아요. 꼭 쿠팡 로켓 배송 아니더라도 땅덩이가 작으니까. 그쵸. 다 오는데 미국은 정말 하세월이거든요. 잘못하면 일주일 넘어요. 아마존도. 아마존이든 뭐든 그 이커머스 아마존 이제 프라임을 쓰기 전에 뭐를 시켜봤는데 UPS, 페덱스. 뭐 음,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데 아마존 프라임 이틀 배송을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아마존 프라임은 킨들이라는 엄청난 그 인터페이스가 맞아요. 킨들파이어. 맞아요. 킨들을 사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을 딱 결합시키면은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 그 안에 컨텐츠가 완전 최신은 많지 않지만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한답시고 그거 계속 보고 있고 이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그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쿠팡 플레이가 과연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넷플릭스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존 프라임의 그 가치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지금 쿠팡이 그 전략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도 아니고 그 정도의 컨텐츠 습관 형성의 그런 그 강도도 좀 약한 것 같고 음, 우리나라에는 아마존에 필적되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 써보는 건 거부감이 없고 되게 막 뭐가 좀 핫하다 그러면 다 써보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약간 반대의 그 관점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파편화돼 있나? 근데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없어진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공인인증서 왜 있었냐면 옛날부터 미국은 항상 신용카드는 털리는 거였어요. 아. 어디 오프라인 가가지고 저도 한번 털려봤어요. 네. 그 짧은 1년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디서 썼는지 제 카드가 털려가지고 막 이상한 데서 썼다고 막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지시켰거든요. 신용카드가 어떻게 털리나요? 리더기에서 그냥 제 번호 가져간 리더기가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하는 정보를. 복제. 신용카드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 전부터 오프라인에서의 미국의 신용카드 부도율이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이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예요. 네네. 네. 신용카드가 안 털리는 나라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공인인증서거든요. 음. 온라인에서 털 일이 없으니까. 음. 미국은 어느 사이트든 예전에 뭐 미국의 뭐 게임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 보면 거기 카드 번호 넣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서버에서 털리면 그냥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웹사이트에서 카드를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뜨잖아요. 이 카드사 모듈이 따로 뜨고 그다음에 거기다가만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온갖 비밀번호 넣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오프라인 공인인증서 이 OTP를 OTP.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해킹 불가거든요. 사회 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커머스라는 거는 커머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은행으로 시작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빼는 걸로. 그러니까 은행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커머스, 이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물건 하나 사는데도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0만 원 이체하고 1000만 원 이체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네네. 근데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살 때도 OTP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번거롭다. 번거롭죠. 아니 10,000원짜리 털리는데 이거부터 털리는 거 하고 너무 이 규제가 강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결국은 26만 원이 없어졌던 거고. 근데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마존의 성공은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웹사이트에 카드 번호 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털릴까봐. 그러니까 신뢰 가는, 아는,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만 내 카드 번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1등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나스닥 상장사이니까 내 카드 번호를 줄게. 안전하다라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안 됐고 공인인증서라는 정부 신뢰에 기초한 네네. 이 사이트가 아무리 허접해도 사기꾼 사이트에도 결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결제는 좋은데 이 사이트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보잡들도 다 네, 그런 신뢰가 낮은 마이너리티. 네, 신뢰가 낮은 사이트들에도 결제를 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결국은 소비자 습관이 형성되었고 각 사이트에 옥션이면 옥션, 어디면 어디 각 세대별, 지역별, 특성별로 다 신뢰가 형성돼가지고
결국 파편화된 이 소비자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파편화된 시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 있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 미국에서 발달한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렇죠. 보안이 네. 계속 털리거든요, 정말. 근데 한 번 털리는데 또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털렸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정지되면서 그 돈 다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그 수백 카드 돈.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험에 재보험까지 들어있는 건데 이게 털리는 게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보험도 되게 발달을 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로 털리면 카드 회사는 돈 주고 보험 청구하고 네. 그런 보험 회사에서 하고 얘네들은 이제 재보험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시 또 보험 들어있고. 이게 카드 사용률이 한국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한국은 안전하고 털리지 않는 굉장히 보급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급도 잘해줬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또 이커머스가 빠르게 발전했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그 플레이어가 1등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네. 좀 작은 사이트에서도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었다. 재밌는 분석이네요. 한국인들은 또 그런 문제 생기면 찾아가잖아요. 발닿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쵸. 트럭 타고 가는 거죠. 네, 바로 네, 쫓아가는 네. 거죠. 갈 수 있어요. 미국은 너무 멀어가지고 네. 가기 좀 어려워요. 네, 저도 뭐 제 카드가 저기 텍사스에서 막 결제되고 했는데 네. 갈 수 없잖아요. 네. 네. 우리 뭐 가면 가는 거죠. 흥미진진한 이커머스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이어집니다.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